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에너지 시스템공학부의 김정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세 입자 규제와 그의 대처 방안으로서의 고효율 신형식 LPG 엔진 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해 온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파티클 미세 입자 규제를 미세 입자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면서 그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는 사실 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2013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발전 혹은 전력 산업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교에서 이제 에너지 공학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가 있는데 학교별로 좀 약간 포커스하는 분야가 좀 틀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야를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학부 내에는 지금 3가지 전공이 되어 있고요. 원자력 전공이나 발전 전기 전공 같은 경우는 이름이 잘 설명을 하겠지만 원자력 분야 쪽으로의 발전 혹은 방사선 치료와 같은 의공학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발전 전기는 당연히 전력 쪽,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전력 시스템을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발전 기계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공학과 크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커리큘럼상으로서는 저희는 이제 그 대상을 이제 발전용,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주로 다루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 및 내연기관의 연소 및 환경 문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세 입자 내연기관의 미세 입자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은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자동차의 이제 그 엔진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에미션 규제에 의해서 에미션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면서 점점 친환경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성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규제 쪽에서 리드하고 있는 입장은 유럽에서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첫 규제인 유로 1이 시작되면서 점차적으로 계속 COHC, NOx, NOx 그리고 PM 같은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숫자로만 봐도 굉장히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가장 포커스되고 있는 분야가 유로 6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파티클 넘버 베이스 파티클 규제입니다. 그동안은 파티클 이제 PM이라고 부르는데, PM은 사실 약간 이제 파티클레이티드 매러인데 요즘에 이제 PN이라고 해서 이제 넘버 베이스가 되면서 이게 파티클 매스라고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발생되는 이제 미세 입자를 매스 베이스로 많이 규제를 해왔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 파티클 자동차가 내뿜는 그 배출 가스에 있는 미세 입자의 매스의 대부분은 카본 파티클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카본 파티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매스 베이스에서는 굉장히 큰 한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하지만은 숫자에 의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파티클 매스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식물, 특히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작은 입자를 규제한 데는 적절치 못하다 해서 이제 PN과 같은 규제를 통해서 그 숫자를 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역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규제를 하는 것을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 모두 다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내연기관이든 파티클을 총량을 곱하기 11승계로 제한하는 규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이게 가장 큰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디젤입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을 그 이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켜왔기 때문에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라고 하는 DPF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가솔린에도 이런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MPI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포트 퓨얼 인젝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가솔린 엔진들이 작동을 해왔습니다. 이 포트 퓨얼 인젝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연료와 공기를 포트상에서 미리 혼합을 해서 그 혼합된 기체를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가솔린이 굉장히 잘 공기와 섞여 있기 때문에 파티클을 많이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가솔린 차량들이 이제 GDI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솔린 연료를 실린더 안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역시 디젤과 같이 많은 파티클을 발생을 시켜서 이 파티클 숫자 규제를 놓고 본다면은 GDI 역시도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필터를 장착해야 하는 상황에 와서 그 파티클들을 어떻게 어디서 생성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와 같은 파티클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파티클들을 이제 측정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크겠는데요. 제가 사실 기계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계시는 많은 이제 화공분들에 비해서 이제 화공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있는 보는 좀 약간 방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파티클을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파티클을 측정하는 건데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가장 뭐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딜루션 시스템입니다. 디젤 엔진이든 가솔린 엔진이든 사실 이 엔진에서 나오는 익조스트의 온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티클의 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딜루션 시스템이 없이는 어떤 현존하는 측정 장치로는 측정을 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딜루션 시스템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CVS라고 하는 이제 콘스탄트 볼륨 샘플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환경청 EPA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측정 프로토콜을 보면은 CVS 방식을 사용을 해서 딜루션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CVS 방식을 사용을 해서 먼저 딜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딜루티드 된 익조스트 가스를 이제 여러 가지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파티클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세입자의 숫자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SMPS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SMPS는 이제 CPC와 DMA로 구성되어 있는 파티클 숫자를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측정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측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딜루티드 익조스트 가스를 있는 미세입자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VS 방식이 이제 디젤 중에서도 이제 대형 디젤 엔진 같은 경우 CVS 방식을 쓰게 되면 굉장히 크고 고가의 장치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다른 딜루션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제를 만족시키느냐 아니냐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측정 프로토콜에는 맞지가 않지만 CVS가 아닌 다른 좀 더 저가의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포러스 타입 딜루션 시스템과 이제 이젝터 타입 딜루션 시스템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UC 리버사이드의 정희정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신 그 방식을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제 익조스트 파이브에서 익조스트 파이브를 전체를 그냥 CVS로 이제 딜루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이제 투 스테이지 딜루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젝터를 이용해서 투 스테이지 딜루션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온도가 낮고 유량을 충분히 낮춘 익조스트 가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파티클의 개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EIPS라는 엔진 익조스트 파티클 샘플러를 사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이 EIPS 같은 경우도 사실은 SMPS와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만, 이제 SMPS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티클들을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이즈로 측정을 하고 한 사이즈로 측정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여러 개의 사이즈를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이그조스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EIPS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굉장히 빠른 사이즈 스캐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엔진 쪽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를 측정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스탠다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세컨드리 딜루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이제 DMA와 CPC를 이용을 해서 딜루션이 되는 그 레이시오를 세컨 스테이지에서 이제 딜루션 되는 레이시오를 측정하기 위해서 장착을 하고 실험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측정을 위해서 컨디셔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엔진에서 나오는 이그조스트에는 여러 가지 파티클들이 있는데, 그 파티클에 보면은 당연히 딜루션 시스템을 통해서 볼레타일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다 날아갔지만은 그 이외에도 약간 뭐 세마이 볼레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날아가지 않은 파티클들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그 파티클 규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솔리드 파티클만을 규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솔리드 파티클만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솔리드하지 않은 다른 볼러타일한 컴포넌트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컨디셔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히터를 이용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카본을 날리는 이베포레이션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 외에도 옥시데이션 캐탈리스트를 쓴다든지 혹은 뭐 업저션 방식을 써가지고 세마이 볼레타일 컴포넌트들을 제거하고 오직 솔리드 파티클만을 통과를 시켜서 측정을 하는 방법도 측정을 하는 컨디셔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식에서 DMA를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의 파티클들을 측정을 하는데요. 포토미터와 이제 오페시미터, 즉 오페시미터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오페시미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 종이에다 하얀 종이에다가 이 배기가스를 통과를 시키면은 가스 상태의 배기가스들은 다 통과를 하게 되고 이제 솔리드만 이 안에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통과를 시켜서 이 종이가 얼마만큼 빛을 많이 통과를 시키느냐로 즉 오페시티를 봄으로써 배기가스에 있는 파티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솔리드 파티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적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이제 포토 어쿠스틱 그리고 뭐 레이저 인듀스드 인캔데센트라고 해서 배열을 측정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좀 더 작은 입자들을 측정하고자 하는 데 쓰는 원리로 가공을 받고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 어쿠스틱 방식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돼서 지금 AVL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토 어쿠스틱 방법은 이제 파티클 미세 입자에다가 그 어떤 고주파 에너지였던 것 같은데 어떤 그 결국은 라디오 프리퀀시 음파를 주어서 얘를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떨리는 에너지를 측정을 함으로써 그걸 이제 포토 어쿠스틱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떨리는 진동을 통해서 미세 입자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은 오페시미터나 다른 기존의 장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즉 애쉬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인데 사실 AVL이 상용화 시킨 장치 외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업체에서 좀 제공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연구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장치에 비해서 여기 차트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은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이 애쉬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디젤 파티클들이 어디서 이제 발생을 하는가를 한번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디젤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는 다르게 가솔린이나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 엔진 같은 경우는 가스와 공기를 미리 혼합을 하는 것을 실린더에 넣는 데 반해서 디젤은 직접 분사를 해서 실린더 안에 연료를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사된 연료가 충분히 이제 이제 공기와 이제 혼합돼서 연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스프레이가 분사됨과 동시에 스프레이가 타면서 연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구멍이 이제 연료가 분사되는 이제 인젝터의 홀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분사가 되면은 초기에 분사된 가스가 디젤 연료가 베이퍼라이제이션을 거치면서 적정 온도와 압력에서 이제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스프레이의 가장 끝부분에서 이제 불이 타게 되고요. 뒷부분에서는 이 앞부분에서 이 연료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안쪽에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안쪽에 있는 연료와 혼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스프레이 모양을 잘 살펴보면은 가장 앞부분은 이제 연소에 의해서 이제 많은 공기가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연소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연료가 분해가 되고 뒷부분에서는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기와 믹싱이 잘 돼서 혼합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연소도 잘 일어나지 연소로 인해서 디젤 하이드로카본들이 조금 분해는 되지만 공기는 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하이드로카본 레디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충분한 연소를 거치지 않으면은 결국에 파티클로 수스로 변환을 하면서 결국에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디젤이 가장 많은 파티클에서 있어서 가장 많은 파티클을 배출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연소 특성에 의해서 좀 파티클 규제에 좀 취약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발생된 이제 파티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기 중으로 나오는지를 저희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었던 데이비드 키텔슨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프레이 안쪽에서 발생한 숯의 대부분은 사실 디젤에서의 연소 온도가 2000 켈빈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없어지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카본 파티클과 이제 애쉬들에 의해서 컨덴세이션이 발생하고 이것이 이그조스트 대기 중으로 나오기 전에 엔진 출구에서부터 대기 사이에 테일파이프에 의해서 테일파이프 사이에서 컨덴세이션과 누클리에이션을 통해서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라게 된 것이 결국에 우리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라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애쉬라든지 혹은 설퍼가 이제 뉴클리에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케미컬 프리커서로서 작용이 되고 그 위로 여러 가지 이제 하이드로카본이라든지 다른 물질들이 그 위로 붙어서 콜리게이션을 통해서 붙으면서 파티클들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된 파티클들이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발생된 대기 중으로 노출된 배기가스들을 파티클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봉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키테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뉴클라이 모드 가장 작은 10나노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피크가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뉴클라이 모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0나노 정도에서의 사이즈의 파티클을 어큐뮬레이션 모드, 그
그리고 그 이상 1마이크론 정도 사이즈에서 생기는 봉우리를 폴스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셨는데요. 폴스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상당히 숫자는 적지만 매스로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본 계열의 숫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이제 어큐뮬레이션 모드와 뉴클라이 모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사실 서로 어떻게 보면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제 뉴클라이 모드에서 충분히 이제 성장을 할 경우에 이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 해당되는 큰 사이즈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제 미쉐입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뉴클라이 모드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세 개의 봉우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큐뮬레이션 모드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뉴클라이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피터슨 교수님께서 실험하셨을 때도 살짝 굉장히 약간 보였었고 그 당시 처음에 측정을 했을 때는 사실 10나노 이하는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이제 살짝 나오는 정도만 보였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피터슨 교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굉장히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클라이 모드의 굉장히 작은 파티클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작은 10나노, 100나노 이하의 파티클들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양이 메탈릭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메탈릭 컴포넌트가 이제 파티클로 왜 나오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엔진 오일을 태우는 건데요.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 오일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피스톤이 이제 위아래로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실린더의 벽면에 엔진 오일이 결국은 붙게 되고 그 엔진 오일에 의해서 이 피스톤 링이 실린더를 긁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필름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부분에 이제 엔진 오일이 발라지게 되는데요. 그 엔진 오일에 GDDP와 같은 굉장히 GDDP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오일 애디티브를 넣음으로써 이 피스톤 링이 실린더를 긁을 때 실린더는 이제 알루미늄이고 이제 피스톤 링은 스틸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계열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제 점점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연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이와 같은 안타이웨어 에이전트를 GDDP와 같은 안타이웨어 에이전트를 넣음으로써 그 알루미늄이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실린더 라이너가 긁혀지지 않도록 하는데요. 바로 이 GDDP가 옆면에 붙어 있을 경우에 사실 그렇게 많이 엔진 오일이 많이 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실린더 위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연소실 내로 진입한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바로 연소에 직접적으로 연소를 겪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상당 부분 이제 타게 되고 그로 인해서 GDDP가 징크나 파스페이트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안타이웨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메탈릭 계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메탈들이 타면서 애쉬가 되고 그것이 나노 파티클이라고 부르는 뉴클라이 모드 파티클들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발표됐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이시는 파티클 측정 결과가 이제 미국 아건 내셔널 랩에서 측정한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오일 애디티브를 넣어봤을 때 이제 컨벤셔널한 GDP를 넣은 경우와 파스페이트, 칼슘 등을 넣었을 때 모두 다 파티클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구 결과로는 이제 숯의 양이 증가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숯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카본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역시 메탈릭 애쉬들이 굉장히 케미컬 프리커서로서 작용을 함으로써 전체 파티클 양이 단순히 뉴클라이 모드뿐만이 아니라 전체 파티클 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굉장히 DPF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DPF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 같은 경우는 가스 형태의 물질만이 이제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탈릭 애쉬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 파티클 필터를 이제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만들게 되고 그 구멍을 통해서
가스뿐만이 아니라 파티클들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DPF 파울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메탈릭 애쉬에 의해서 파티클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비메탈 계열의 안타웨어 에이전트를 넣음으로써 파티클들을 줄이는 메탈릭 애쉬 파티클들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파티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파티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신형식 LPG 엔진들을 개발하는 과제를 착수했었습니다. LPG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통해서 디젤 엔진들이 파티클 문제들이 다시 부각이 됨으로써 LPG 엔진이 결국은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해서 많이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스 엔진이기 때문에 파티클이 디젤 엔진보다 훨씬 더 적게 발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디젤 엔진을 대체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버스는 전부 다 이제 디젤에서 이제 CNG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파티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고요. 택시는 이미 당연히 다 LPG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디젤 엔진의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포커스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상업용 개인 사업자들이 타고 있는 이제 디젤 트럭들인데요. 포터와 같은 이제 소형 이제 트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이 개인 사업용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주행을 해서 디젤 파티클들을 파티클 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을 이제 LPG 엔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LPG 엔진으로 대체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낮은 연비입니다. LPG 엔진 같은 경우는 디젤에 비해서 최소 20% 정도 연비가 낮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와 같이 연비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한테는 LPG 차량으로 단순히 이제 전환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LPG로 전환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LPG 엔진을 새로운 신형식 엔진으로 만들므로써 연비를 좀 더 증가시키고자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LPG 엔진이 사실 연료 효율이 낮은 것은 가솔린 엔진에 대비해서는 연료 효율이 낮은 것은 어떤 뭐 연소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LPG 가스가 가솔린에 비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좀 낮습니다. 부피 대비를 했을 때 이제 덴시티 즉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솔린 같은 경우 한 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낮은 밀도 때문에 부피 베이스로 하는 연비를 측정했을 경우에 LPG가 가솔린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고, 디젤에 대비해서는 디젤은 우수한 연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에 대해서도 한 20% 정도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LPG가 디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비 저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사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발했던 엔진인데요, 참여했던 과제 엔진인데요. 이게 다른 LPG 엔진과 다르게 이제 직분사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솔린을 위해서 개발되었던 연료 인젝터인데요, 약 200바까지 압력을 올려주는 직분사 장치를 현대자동차 이제 세타 엔진을 개조를 해서 이와 같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LPG 탱크와 하이프레셔 펌프를 이용해서 LPG 직분사 엔진을 구축을 했고요. 연소는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사용한 림번 컨버션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림번 컨버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솔린이나 LPG 엔진 같은 경우는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디션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림번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연료 효율이 약 5%에서 10% 정도까지
연비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린번 방식, 즉 연료와 공기를 미리 예혼합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혼합된 기체의 경우에는 린번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에 비해서 연료가 굉장히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파크 이그니션을 할 경우에 연소가 확산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실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없이 연료를 스파크 플러그 주변부에만 발생하게 되는 이런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되는 방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기존 예혼합 린번보다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사 스트래티피케이션 린번 컨버션 엔진을 개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맞는 분사 시스템을 분사 전략을 이제 강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ISI 방식이라고 해서 두 번의 연료 분사 사이에 스파크를 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연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시는 차트가 이제 엔진 쪽에서 이제 엔진 맵이라고 해서 엔진 스피드를 이제 X축으로 놓고 엔진의 토크, 부하를 이제 Y축으로 놔서 여러 가지 엔진 스피드와 부하 조건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각종 여러 조건에서의 성능을 판단하고자 하는 굉장히 루틴하게 작성하는 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맵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한 바로는 린번을 적용할 수 있는 부하나 스피드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하가 30에서 100Nm 그리고 속도를 1000에서 3000rpm까지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컨벤셔널한 스토이키오메트릭 컨버션에 비해서 린번 영역에서는 약 최대 20% 정도까지 연료 소모율이 저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저부하 저속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었는데요. 고속에서도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해서 최대 연비 저감이 약 20% 정도, 1500rpm에서 약 2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20% 정도 저감된 방식을 실제 차량에다 적용했을 때는 차량 연비 기준에서는 얼마만큼 이제 저감이 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구를 시뮬레이션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이 개발된 이제 엔진을 차량에다 직접 넣고 쉴도로에서 주행을 하게 된 경우에 정확한 차량 연비를 측정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운전 모드를 여러 가지 이제 운전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량 연비를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드라이브 사이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약 6% 정도의 차량의 연비가 저감되는 것을 연료 효율이 저감되는 것을 연료 소모량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젤에 가까운 정도 수준의 효율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HC나 CO와 같은 가스 상태의 배출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린번 엔진이 레귤레이션을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티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확인했더니 매스의 경우에는 규제치를 만족을 시키고 넘버 베이스의 경우에도 일반 스토익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지만은 레귤레이션은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파티클 넘버 규제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우선 필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신형식 LPG 엔진을 통해서 연료 소모율을 6% 정도 저감을 시키고 각종 파티클 규제도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가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